자, 현실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 이게 과연 치밀하게 설계된 어떤 논리적인 구조물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엄청난 질문을 두고 맞붙었던 철학계의 두 거인, 라이프니츠와 로크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바탕에는 어떤 완벽한 설계도가 깔려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감각들이 전부인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두 철학자, 라이프니츠와 로크의 논쟁,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시간을 훌쩍 거슬러서 17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 시대 철학자들이 진짜 현실이 뭐냐를 두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리고 그 논쟁의 한가운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실체라는 개념이에요. 네, 실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는 빨갛고 둥글고 달콤하죠. 이런 성질들 말고요. 이 모든 성질을 딱 붙들고 있는 사과 그 자체는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모든 속성들의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무언가, 세상의 진짜 알맹이. 그걸 철학자들이 실체라고 불렀던 겁니다. 당시 철학계는 크게 두 팀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 팀은 합리론. 이 사람들은 우리의 머리, 즉 이성으로 생각하고 따져보면 세상의 근본 원리를 알 수 있어 라고 믿었죠. 반면 다른 팀은 경험론이었는데 이쪽은 아니 무슨 소리! 우리가 아는 모든 건 오로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경험에서만 오는 거야 라고 맞섰습니다. 자, 이제 이 두 팀의 대표 선수들을 한번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먼저 합리론 진영의 대표 선수, 바로 고트프리트 빌헬무 라이프니츠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아주 정교한 논리로 지어진 거대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했던 말 그대로 현실의 설계자 같은 인물이었어요. 라이프니츠의 생각은 아주 명쾌해요. 이 세상은 그냥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 정말 하나하나 모든 것은 엄격한 논리적 질서에 따라 존재하고 또 모든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존재하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거대한 논리적 우주를 이루는 가장 기본 블럭은 뭘까요? 라이프니츠는 그걸 모나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져요. 이 모나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딱한 물질적인 원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신이나 영혼에 가까운 비물질적인 존재고요. 심지어 그 하나하나가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말하자면 작은 우주 그 자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 모나드라는 녀석 정말 특이해요. 일단 더는 쪼갤 수 없는 완전체고요. 그리고 각자 자기만의 관점에서 우주 전체를 비추는 거울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서로 직접 소통을 안 해요. 라이프니츠는 이걸 창문이 없다고 표현했거든요. 자, 그럼 이상하잖아요? 서로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라이프니츠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 예정조화가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전능한 신이 애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모나드들의 스케줄을 완벽하게 짜놓았다는 거예요. 마치 수백 개의 시계가 있다고 해봐요. 이 시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유능한 시계공이 처음부터 모든 시계의 시간을 똑같이 맞춰놨다면 전부 같은 시간을 가리키겠죠.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라이프니츠가 그린 이성으로 꽉 찬 완벽한 우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대를 완전히 바꿔서 경험론 진영의 챔피언 존 로크를 만나보시죠. 이분은 라이프니츠와는 정말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은 뭐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감각이 말해주는 것 그게 전부다 라고 주장했거든요. 로크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해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째, 눈, 코, 귀, 입, 피부로 세상의 데이터를 받아들여요. 이걸 감각이라고 하죠. 둘째, 우리 마음이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조합해봐요. 이게 반성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 이건 사과구나 하는 관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간단하죠? 그럼 로크한테 아까 그 실체는 뭐였을까요? 여기서 로크의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실체란 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와, 정말 솔직하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근본 바탕이 뭔지 절대 알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크에게 실체는 라이프니츠처럼 이거다 하고 딱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빨갛다, 둥글다, 달다 같은 속성들이 허공에 둥둥 떠다닐 수는 없으니까 아마 저것들을 지탱해주는 무언가가 있겠지? 하고 우리 마음이 그냥 가정하는 이름표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빈자리일 뿐이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로크의 아주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이라고 부르는 건 뭐죠? 그냥 노랗고 무겁고 반짝이는 성질들을 모아서 우리가 붙인 이름, 즉 명목상의 본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딱 거기까지. 그 성질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금의 진짜 원자 구조, 즉 실제적 본질은 우리 경험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절대 알 수 없다고 본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양측 선수들의 핵심 무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두 거인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한번 꽝! 하고 부딪혀 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와 로크,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현실은 정확히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 이제 이 대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과연 진짜 세상은 머리로 이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경험으로 짐작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오죠. 우선 출발점부터가 완전 달라요. 라이프니츠는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이성적 필연성에서 시작하는데 로크는 내 감각에 그렇게 보여 라는 경험에서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체에 대해서도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라는 자신감 넘치는 답을 내놓지만 로크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라며 인간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복잡한 논쟁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꿰뚫어 보자면 이겁니다. 라이프니츠에게 실제는 논리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로크에 대해 실체는 경험적으로 그냥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가설이었던 거죠. 바로 이 결정적인 차이가 이후 철학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시죠? 아니, 300년도 더 된 이 오래된 논쟁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요. 하지만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이 두 사람의 싸움이 남긴 유산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 대결 이후로 서양 철학은 크게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라이프니츠처럼 이성을 따라가는 길, 다른 하나는 로크처럼 경험을 따라가는 길. 현실을 머리로 파악할 거냐, 아니면 몸으로 부딪혀서 할 거냐. 이 거대한 질문이 철학의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렇게 라이프니츠와 로크가 이성이다! 경험이다! 하고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슈퍼스타 이마누엘 칸트가 자자 두 분 다 진정하세요. 둘 다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 둘을 종합하는 어마어마한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서부터 인간의 정신과 바깥 세계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탐구하는 근대 철학 전체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나의 현실, 나의 세계는 어떤가요?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믿는 라이프니츠의 세계에 더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로크의 세계에 더 가까우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잘 들어봤네요. 라이프니츠라는 이성주의 합리주의자와 존 로크라는 경험주의자 사이의 실체에 대한, 즉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데요. 그 전까지 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 모두가 실체, substance라는 우리가 감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걸 모아주는 그런, 그래서 정체성을 부여하는, 말하자면 이제 저라는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제가 어렸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고 나이가 더 들고 나면 모습이 다 달라지겠죠. 끊임없이 저의 감각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뀌지만 그래도 나라고 나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실체, 보이지 않는 그 실체, substance가 있다.
그것이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있다라든지 뭐 본질과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라든지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꾸준히 해왔다면,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왔다면 그것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어떤 완벽한 로직, 말하자면은 논리적인 그런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추측이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근대에 나타나서 그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 첫 번째로 라이프니츠가 실체란 모나드라는 창문이 없는, 즉 연결점이 없는 어떤 정신적 실체들, 그것들이 각각이 우주를 반영하고 있고, 그 서로가 스스로는 연결될 수 없지만 신에 의해서 연결된, 예정조화된 그런 세계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우주 이 자체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신비하고, 왜 그런 기독교 신앙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다라고 여겼던 게 저로서는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런 모나드라는 개념으로 이성적인 그런 실체의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런 실체의 개념을 새롭게 해보려고 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존 락크라는 사람은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해하기는 더 쉽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그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속성들을 묶어주는,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딱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되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체, 우시아라는 것이 있다. 즉 인간의 영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있다라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생각으로 여겨졌던 것에 비해서 경험주의자였던 록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편하지만 그건 우리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추측에 불과하다. 즉 추측이고 그것이 이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지식은 경험되는 것만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즉 정말 뭔가 알 수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실체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 물론 기독교 세계관과도 차이가 많이 있지만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둘을 잘 연결한 좋은 생각이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을 받아들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재밌게도 인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을 의미 있게 다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시각으로 둘을 조합하려는 그런 시도, 즉 칸트적인 그런 시도로 사람들이 돌아갔다기보다는 이제 새롭게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칸트가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이루어냈다라고 칭송을 하게 되는, 그리고 현대 철학은 그 칸트적인 생각이 가장 기본이 된 그런 생각이 돼버린, 그래서 어쩌면 고대와 중세로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세계관과 완전히 분리된, 더 이상 공통점을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계관으로 이제 적어도 철학적인 면에서는 갈라지는 그런 면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좀 AI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칸트를 굉장히 좋게 마지막에 표현한 면이 있는데, 제가 하여튼 여기까지 라이프니츠와 존 락크라는 사람의 생각, 실체에 대한 생각 비교해 봤네요.